그렇다면 과학 글쓰기는 다른 글쓰기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것은 글쓰기에 대한 분류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글쓰기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예술적 글쓰기와 논증적 글쓰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술적 글쓰기라 그러면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시, 수필, 소설과 같이 미학적 판단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는 글쓰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논증적 글쓰기는 논문이나 비평문이나 보고서처럼 논리적 판단에 의해서 평가받는 글입니다. 과학적 글쓰기는 어디에 속할까요? 바로 논증적 글쓰기에 속합니다. 보통 우리가 과학 글쓰기를 하라 그러면 어떤 분자라든가 생명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들의 여행기라든가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소재가 과학일 뿐 사실은 예술적 글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과학 글쓰기라는 것은 반드시 논증을 포함해서 논리적 판단이 가능한 내용의 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 글쓰기를 통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일단 과학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과학 지식을 확장시키는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과학 대중서적입니다. 과학 대중서적을 통해서 전문가 과학자들이 이룬 연구 업적들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넓혀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과학 에세이가 있습니다. 보통 신문이나 월간 잡지 등에서 과학 관련된 내용이 나옴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분야에 확장된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전문가끼리의 어떤 과학 지식의 재생산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과학 지식을 재생산한다는 것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다루었던 기납적 방법이나 연역적 방법에 의해서 연구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논문의 형태로 여러 사람들에게 공표함으로써 과학 지식이 재생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증적 글쓰기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구조를 가져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제가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제를 한 가지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세 가지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세 가지냐 하면은 일단 전제가 한 가지 내지 두 가지가 되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전제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 전제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또는 근거로서 또 역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면 좋기 때문에 보통 3 곱하기 3이라는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논증적 글쓰기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인식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좋은 논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글을 쓰고 나고 또는 어떤 글을 쓰고 난 뒤에 또는 어떤 글을 읽고 난 뒤에 과연 이 논증이 좋았느냐 나빴느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논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관련성입니다. 관련성은 실제 써여진 글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얼마나 관련성이 있느냐. 충분하면 좋은데 충분하지 못한 관련성이거나 별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 나온다면 논증이 안 좋겠죠. 그래서 관련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참을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상상력이 아니라 어떤 이미 밝혀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실을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주장을 하거나 결론을 내릴 때는 부족한 내용으로 전체를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반박을 고려해서 그 반박을 잠재우기 위한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박을 예상하지 못하고 쓴 글들은 논증에서 공격을 받기 쉽기 때문에 반박 잠재우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뉴턴은 운동 법칙을 발견하였다. 두 번째는 뉴턴은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였다. 세 번째, 뉴턴은 빛의 분산 관련 현상을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1, 2, 3 선제는 대부분 뉴턴의 연구 업적입니다. 물론 오늘날까지 제대로 따르고 있고 배우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세 가지 전제만으로 결론을 따라서 뉴턴은 위대한 과학자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물리 법칙이나 과학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과학자를 모두 다 위대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여진 이 글로만 본다면 좋은 논증 조건 4가지 중에서 무엇이 부족할까요? 관련성이 있고요. 전제의 참입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한지 충분 안 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대하다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박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턴이 안 좋았던 성격, 좀 부정적인 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도 사실은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봅니다. 첫 번째, 뉴턴은 운동법칙과 만유력을 발견하였다.
두 번째, 뉴턴은 빛의 분산 현상을 설명하였지만 빛의 입자설로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 부분이 바로 뉴턴이 잘못했던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반박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미리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뉴턴 역학은 그 시대 정신에 반영되어 계몽주의를 이끌었다. 이 부분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뉴턴 역학에 의해서 영국에 발달된 역학이 프랑스로 넘어가고 거기서 기계적인 역학 운동 법칙이 만들어지면서 계몽주의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따라서 뉴턴은 위대한 과학자라고 같이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제시된 문장들보다는 이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훨씬 더 좋은 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과학 글쓰기에는 논증과 논리학에 관한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논리학을 잘할 필요도 있고, 또 과학 글쓰기에서 다뤄지는 예시들은 대부분 과학사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또 과학 철학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배웠던 과학 교육론의 수많은 영역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 글쓰기가 이루어진다면 좋은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수업 현장에서 과학 글쓰기를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과학 교육을 접근하는 방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역시 글쓰기 또한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우리가 앞에서 인지 발달론에 배웠듯이 초등학생들은 아직 구체적 조작기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쓰는 데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중학생 역시 사고력이 신장되고 있으나 아직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쓰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고등학생들은 훨씬 더 글쓰기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글쓰기 방법이 요구됩니다. 먼저 초등학생의 과학 글쓰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과학 글쓰기는 협동학습에서 다뤄왔던 CIRC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읽기와 쓰기를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아직 읽기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독해를 위한 읽기 자료를 읽을 수 있는 선생님의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제를 파악하고 어떤 것들이 인과관계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 주도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읽어보는 시간 속에서 학생들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물찾기라든가 낱말 익히기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보물찾기라는 것은 글을 읽고 난 다음에 특정 문제를 주고 그 단어나 내용이 나오는 페이지를 찾게 하는 것이고, 낱말 익히기는 책 내용이나 그 읽기 자료 내용에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개념으로 나타내는 것을 찾아서 또 써보게 하는 역할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야기를 이어서 해본다든가 또는 그 읽은 부분을 다시 말로서 해보게 하는 그와 같은 기본 활동을 통해서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기 향상 능력을 통한 다음에는 짝끼리 서로 마주보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검을 통해서 글을 같이 써보기도 하고 또는 그 쓴 것에 대해서 서로 평가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숙제로 할 수 있는 거리를 줌으로써 오늘 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거나 또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을 미리 한번 읽어보게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읽기를 중심으로 해서 쓰기 교육이 결합되는 방식이 바로 초등학생의 과학 글쓰기가 될 것입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글쓰기는 사고력이 크게 신장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크게 기납적 사고력, 연역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글쓰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를 보통 우리가 글쓰기 활동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이런 글쓰기 활동은 작문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관찰하여 글쓰기 또는 분류하여 글쓰기, 요약하여 글쓰기 또는 묘사하여 글쓰기,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글쓰기 형태는 기납적 사고력에 관계된 글쓰기고, 그 다음에 원리를 해석하는 글을 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 쓰거나 근거를 찾아보거나 그림 사진을 보고 설명하는 글쓰기, 그리고 표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글쓰기, 속담을 가지고 해석하는 글쓰기 같은 것들은 주로 과학 법칙을 기준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연역적 사고력에 해당하겠죠. 비판적 사고력에 해당한 글쓰기는 다양한 관점으로 글을 쓰고 또는 대화문을 완성하는 형태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글쓰기는 PMI를 활용한 글쓰기입니다. PMI는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리스팅이라고 해서 좋은 점, 나쁜 점, 즉 장점, 단점, 그리고 재밌는 점을 자신의 시각으로 글을 써보게 하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사고력에 관한 부분은 은유나 비유 같은 상상력을 동원하는 글을 쓴다거나 짧은 글을 확장시켜 본다거나 좀 더 개방적으로 열린 형태로 쓸 수 있는 글쓰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글쓰기 형태는 현재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 뭐뭐와 같이 다음을 써보자, 글을 써보자라고 하는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평가 문항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고등학생 과학 글쓰기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지능 발달 단계에 의하면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했고 그리고 초인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초인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잘 쓸 수 없는지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 고등학생들에게 글을 쓰게 할 때는 초인지를 활용한 글을 쓰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초인지를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처음에 계획하는 단계부터 그리고 마지막 검토하는 단계까지 모두 다 초인지 능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인지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초인지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초인지 지식과 초인지 자기 조정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인지 지식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마주 대하는 글쓰기 과제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대한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변인, 그 다음에 과제 변인, 그 다음에 전략 변인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과제와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을 초인지 지식이라고 그러고 이와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가 평가해보고 또는 기록해보고 또는 질문해보고 평가해보고 강화시키고 이와 같은 조절하는 능력을 우리가 초인지 자기 조정 능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초인지 지식과 초인지 자기 조정 능력이 함께 결합이 될 때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쓰기의 단계인 계획하기 단계에서 내용을 생성해내고 그리고 내용을 조직합니다.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내용을 표현하게 되고 마지막 검토하기 단계에서는 내용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초인지 구조를 한다면 글쓰기 연습을 통해서 각 단계에 맞는 질문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글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단계에서는 과연 내가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쓰고 있는지도 할 수 있고 표현 측면에 가면 내가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지 내 논리가 맞는지 등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초인지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글을 쓰는 경우와 낮은 학생이 쓰는 경우를 본다면 두 집단의 글을 쓰는 형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생성하고 조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생성하는 과정에서 초인지 사고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주로 과제를 어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능과 능력을 발달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글을 생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초인지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과제를 굉장히 어려워하며 관련된 소재를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초인지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소재거리를 많이 줘야 될 것이고 초인지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도전적인 어떤 소재들을 제시함으로 해서 계획 단계에서의 글쓰기 훈련을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생성 단계에서 초인지 수준이 낮은 아이들에게는 스스로에 대한 칭찬에 인색하기 때문에 스스로 격려할 수 있도록 또는 자신감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의 조직 단계에서는 소재들을 생성했을 때 그걸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초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집중력이 높아서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초인지 수준이 낮은 아이들은 스스로 잘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하게 되겠죠. 작성 단계에서는 초고 단계가 되겠죠. 이 단계에서는 초인지 수준이 낮을수록 계획한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거의 소극적으로 글을 쓰게 되고요. 초인지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도 잘 알고 장점도 잘 알아서 약점은 약화시키면서 장점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는 초인지 수준이 낮은 아이들은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을 쓰는 데서 맞춤법이라든가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그에 반해서 사고가 높은 아이들은 틀린 부분을 스스로 고칠 수 있으며 검토 과정을 통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인지 수준에 따라서 학생들을 글쓰기 할 때 약간 분리해서 수준별로 글에 대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학교급별로 글쓰기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현재 글쓰기가 주로 응용되고 있고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곳은 역시
대학 입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논술 형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고등학교 과학 글쓰기가 나타나는 형태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지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형태의 교과 지식형 문항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의 내용을 충분히 배운 다음에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답을 기술하고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부분이죠. 이게 그동안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대학 입시에서의 논술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식을 알고 모르냐에 따라서 판단되기 때문에 사고 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응답 제한형 논술 문제입니다. 응답 제한형 논술 문제는 조금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를 기반으로 제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답안이 가능한 형태고,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질 때 학생들이 사고가 어느 정도 발달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세이형이 있습니다. 이 에세이형은 사실 대학 입시에는 주로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주로 대학 정도에서 학부 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떤 교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통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어떤 철학이나 개념들을 바탕으로 폭넓게 글을 쓰게 됩니다. 이때는 정해진 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채점자가 읽으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자신을 설득하거나 또는 사고를 바탕으로 굉장히 근거 있는 주장이나 예시를 들었을 때 높은 점수를 평가하게 되겠죠. 이상과 같이 그 학교급별로 이루어지는 과학 글쓰기는 논술로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은 각 단계에 맞춰서 글을 쓰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함께 쓸 수 있는 과학 글쓰기 방법이 최근에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과학 수업은 탐구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탐구 활동과 과학 글쓰기를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처음 시작됐지만 현재 국내에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글쓰기가 바로 탐구적 과학 글쓰기입니다. 탐구적 과학 글쓰기는 총 7개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실험 과정과 글쓰기 과정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 만들기 단계입니다. 어떤 문제 사항에 대해서 자신이 궁금해하는 의문이 무엇인가를 정리합니다. 물론 혼자만이 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의문, 그리고 그 모둠의 의문, 그리고 학급 전체의 의문을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의문을 만든다면 실제로 이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한 다음에 관찰하게 됩니다. 무엇을 받는가? 그리고 나서 실험의 어떤 결과와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어떤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글을 쓰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주장에 대한 글을 쓸 때 역시 앞에서 다뤘던 전제, 즉 증거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증거들은 실험의 결과와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실험 어떤 결과를 제시하면서 주장의 형태로 글을 쓰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한다면은 기존의 실험 보고서랑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단계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학자의 올바른 글이나 관련 자료를 읽어보고 자기가 주장했던 내용이 과연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보고 수정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보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글을 읽고 난 뒤에 나의 주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바꿨는가에 대해서 반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상과 같이 7개 단계에 의해서 탐구활동과 글쓰기 과정이 함께 이루어질 때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이 향상된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학 글쓰기를 지도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평가입니다. 과학 글쓰기 평가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겠지만 법령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먼저 과학 내용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과학적 사고에 대한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적 표현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비중은 달리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30%, 그 다음에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 60%, 마지막으로 표현력에 대해서 10% 정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내용은 일단 과학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냐, 틀린 걸 쓰면 안 되겠죠.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소재가 과연 관련이 있느냐, 그리고 주제를 제대로 파악했느냐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 부분은 논리성을 바탕으로 또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채점하게 됩니다. 논리성이라는 것은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명확한지, 그리고 설명과 원리가 원리에 맞춰서 설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시가 제대로 된 예시인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표현은 역시 글로 쓰기 때문에
문장의 정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어의 선택, 용어가 적절하게 선택되었고 타당적인가, 그리고 이와 같이 문장을 썼을 때 효율성이 있는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채점하게 됩니다. 과학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고 대학에서는 한 학기 이상의 수업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과학 글쓰기 전체적인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습과 그리고 과학 글쓰기를 어떻게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많이 쓰고 있는 방법, 그리고 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과학 글쓰기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좀 더 많은 공부와 연구를 병행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학 글쓰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쌓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과학 글쓰기 수업이 진행되리라 봅니다. 그동안 과학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학교 교육을 바라보자 하였고, 특히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 초점을 두고서 알아보았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과학 교육 방법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와 어떻게 소통하고 학습자를 어떻게 학습에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다루었던 그 많은 주제들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하고 더욱더 나은 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